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목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이 4월 1일이지 않습니까? 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투표가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여야 모두가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와 더불어서 그 보궐선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보선이 이제 엿새 남았고 사전투표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최근까지 오늘부터 이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는 되는데 최근까지 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20% 안팎의 차이가 나는 걸로 각종 지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5에서 7%포인트 정도 차이로 이길 것으로 이제 예측을 했고, 민주당은 막판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막판 판세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마지막 변수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최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네, 오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내부 조사를 보니까 한 자릿수로 좁혀지는 경향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경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가장 작은 차이가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주목할 만한 거는 역전을 확신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민주당 공식적으로 내던 여러 가지 메시지와는 좀 다른 개념의 이런 메시지였는데, 민주당 쪽에서 뭔가 좀 이번 선거에 그 패색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변수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여론조사는 그냥 여론조사대로 그 추이를 보는 것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투표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흔히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는 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고 막판에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할 것이냐. 아마 그 두 가지 정도가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투표율과 막판의 지지층 결집을 주요 변수로 꼽으셨습니다. 글쎄요, 뭐 특별한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대체로 실제로 개표 결과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대 선거 보면. 또 이제 여야가 모두 다 뭐 박빙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여야가 다 그렇게 같이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이제 지지층한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투표하자,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사기 진작용, 독려용 네. 메시지고요. 야당에서는 방심하면 안 된다, 뒤집힐지도 모른다, 이제 부자 몸조심이죠. 끝까지 투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박빙이라도 내용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이제 야당이 많이 앞서가는 판임에 틀림이 없고요. 야당 후보가 뭐 오세훈 후보가 아니고 안철수 대표나 나경원 전 의원이라도 많이 이기는 건 아닌가. 지금 이미 그 정권 심판론, 부동산 때문에 그게 작동을 하면서 후보가 뭐라고 하는지 사람들이 잘 듣지도 않는 것 같아요. 무조건 여당을 좀 혼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흐름을 여론조사 그 수치대로 득표율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격차가 이제 좁혀지는 추세냐 벌어지는 추세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한데 지금 벌어지는 추세가 맞는 것 같고요. 또 여론조사 자체 뭐 불신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 이제 국회의원 선거처럼 선거구가 작은 경우에는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처럼 이렇게 큰 단위 선거에서는 잘 틀리지 않습니다. 또 이제 지금 안심번호가 도입이 돼서 네. 과거보다 이제 여론조사의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 추세대로 선거 결과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변수로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없습니다. 예, 현재 네. 이미 쏟아질 변수는 다 쏟아졌고, 아까 이제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어떤 그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에 좀 끌고 나가느냐, 뭐 그런 정도만 알겠습니다. 남아 있는 거죠. 네. 네,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서울시장 후보들이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사전투표 독려를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 잠시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미래 100년 서울의 좌표를 제대로 찍어서 서울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박영선의 경험에 투표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선거 후에 부정선거의 여지가 있다
이런 논의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투표 시스템을 믿어주시고요.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저희 당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는 원래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번엔 야당도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이게 재보궐선거 이런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들을 가야 되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투표를 당일날 뭐 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한 거죠. 굉장히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아무래도 좀 젊은 층 직장인들이 많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다릅니다. 야당에서 좀 중도층 여론이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많이 하면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좀 약간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저는 결과적으로 여야 어디에 뭐 사전 투표율이 유리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전체 판세 관련해서는 이제 2007년 대선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를 대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쪽에서 투표장으로 대거 갔죠. 그래서 양쪽 다 뭐 투표 독려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낮았는데도 그 당시 이명박 후보가 압승을 했던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양상도 그때하고 좀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그때는 뭐 생각해요. 대선 투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대선이었고 이번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인데 어쨌든 여야가 다 같이 독려를 하고 네. 양쪽 다 박빙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투표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고 결과는 지금 야당이 좀 많이 이기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변수도 없고 사전 투표에 대해서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발언이셨는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사전 투표 그 비율이 높아지면 결국은 각 세대별로 골고루 사전 투표를 많이 했다고 이제 전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과거 50대 이상 뭐 대개의 경우는 60대 이상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이제 그 어떤 그 선거 결과를 그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 보면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가 대개의 경우 한 40대에서만 박영선 후보가 좀 우세하고 나머지 20, 30, 50대 이상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전체적으로 유리한 이런 국면을 가지고 있어요. 네. 현재까지 여론조사로 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그냥 사전투표를 모두가 많이 가서 하면 모든 연령 불문하고 가서 하면 우리가 유리한 것 아니냐 아마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 국민의힘에서도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특히 2030이 이 LH 투기 문제에 대한 분노, 정의, 상식 뭐 이런 배반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더 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점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번에는 사전투표를 그 많이 해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두 차례 TV 토론이 있었는데 사실상 뭐 내곡 대전이었다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오세훈 후보의 내곡당 투기 의혹에 대해서 크게 이제 쟁점이 있었는데요. 여야 모두 우리 후보가 더 잘했다 이런 자평을 쏟아냈는데 두 분들이 보시기에 어느 누가 더 유리했는지 누가 더 잘했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각각 그냥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호소를 하는 이런 장면이었다고 보고요. 서울시장 후보로서 정책 공약을 갖고 좀 논쟁을 치열하게 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 내곡동 땅에 대해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또 변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옛날에 정치 신인이 되는 굉장히 좀 어떤 좀 신선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자신 없어하고 자꾸 좀 변명을 하고 또 무슨 증인이 나타나면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10년 전에 사퇴해서 어떤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켰던 분이 사퇴란 단어를 왜 입에 스스로 담는지 참 납득하기 어렵고 이번에 이제 정부 심판론,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지금 선거를 쉽게 치르고 있는 거지. 오세훈 후보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이번에 후보로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박영선 후보도 특별히 잘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면은
자기 장점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사실 박영선 후보 굉장히 좋은 정치인입니다. 자선 국회의원의 장관, 또 여당 원내대표, 그때 야당이었네. 원내대표, 당대표 이런 굉장히 정책적으로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가진 장점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한계에 좀 봉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내곡동 땅 문제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죠. 오세훈 후보를 공격을 했지만 저는 이 문제가 왜 그러면 유권자들의 관심을 제대로 끌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우선 이거는 굉장히 과거의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서울시장에 이번에 당선돼서 자 앞으로 14개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6월에 또 다음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4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미래의 문제, 정책의 문제 이런 걸 논의하는데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오세훈 후보가 설령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거짓말 했느냐 안 했느냐가 내곡동 땅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이 내곡동 땅에서 보상을 받는데 오세훈 후보가 어떤 기여를 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뭐 초반에 몰랐다고 한 게 거짓말이라는 둥 아니라는 둥 이런 식의 논쟁으로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논쟁의 초점이 옮겨갔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내곡동 땅에 그 오세훈 후보가 정말 그걸 알고 거기를 뭐 보상지구로 원래 들어갈 거였는데 안 들어가겠다든지 아니면 안 들어갈 거였는데 뭐 들어가겠다든지 이런 식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을 했다면 훨씬 더 치열하게 아마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아니고 변방의 문제를 건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유권자들의 관심을 별로 못 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변방의 문제였다. 그걸 이제 뭐 쟁점화했다. 뭐 이런 토론이 이어졌다. 두 분 다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또 이제 궁금한 게 관련해서 있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좀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 이제 해명이 좀 오락가락했다. 예를 들면은 본인의 이제 워딩, 뭐 내 마음속에 있지 않았다라든가 기억에 대해서 겸손을 해야 된다. 이런 애매한 워딩 그리고 이제 말 바꾸기가 논란을 더 좀 키웠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지적한 게 그 부분입니다. 논란을 좀 스스로 키운 측면이 있어요. 아니 사퇴란 단어를 왜 본인이 얘기하는지 이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요. 그동안 지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오세훈 전 시장 잘 몰랐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후보가 돼서 이렇게 토론하고 경선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좀 실망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그 유명한 오세훈 전 시장이 저밖에 안 되는가? 왜 저렇게 자꾸 이상하게 변명하는 모습을 비치는 건지 이런 게 참 궁금하다고 해서 좀 이게 서울시장이 지금 재임 기간이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아유 뭐 그다음에 원래 이제 오세훈 그러면 이제 대선 주자라고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정작 이번 서울시장 후보를 뛰면서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한테는 아주 좀 평가를 잘 못 받고 있어요. 네. 대선 주자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손해를 본 것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좀 당내에서는 좀 야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아마 그 의혹을 원천적으로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약간 오버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건 내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해명이 하나둘씩 꼬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본질적인 문제에 답변을 들어갔다면 아니 그거는 뭐 초가 땅의 문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갔으면 그 정도에서 그쳤으면 별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뭐 LH 사태 와중에 이번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물러났죠. 그래서 정부 여당 쪽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악재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 그리고 오늘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내놓은 특단의 대책으로는 내 집 마련 국가 책임제, 또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이런 이제 대책들을 쏟아냈는데 이러한 대책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부동산으로 인해서 성난 그 민심을
달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일단 그 대책보다도 이제 LH 사태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론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부동산 투기가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정부 여당에서는 무조건 이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은 지 이미 4년이나 지났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좀 무능했기 때문에 아파트 값도 못 잡고 결과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공직자들의 LH 직원들의 어떤 부동산 투기가 터졌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좀 이렇게 굉장히 머리를 푹 숙였어야 되는데 아니 그 원래 그 있었던 거고요. 아니 그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요.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잘났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도 안 풀린 겁니다. 지금 대책을 이제 뒤늦게 막 쏟아내고 있는데 한번 화가 난 어떤 민심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화난 민심은 그 대책 뭐 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제 뒤늦게 뭐 사죄도 하고 가고 있는데 처음에 태도를 잘못 취하는 바람에 지금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선거용 아니냐 이 사죄 자체가 이제 이런 또 오해까지 받고 있고 좀 시기적으로 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최 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문제에 관해서 처음에 해명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꼬였다 그러는데 사실은 LH 투기 의혹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초반에 우리 다 기억하고 있죠. 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서울 시민들한테는 또 전 정권 탓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 것이고 지금 이제 급기야 거의 선거 임박해서 이제 급하니까 뭐 무슨 뭐 국가 책임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문제도요 지금 막상 이걸 집행해야 될 때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 당정 협의 제대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급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던져보는 식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실행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정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뭐 약간 꼼수다 뭐 이런 느낌을 더 많이 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꼬였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풀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더 깊이 있는 대책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지금 바로 내일이 투표니까 좀 어려운 국면이죠. 알겠습니다. 네, 문제는 정부 여당에서 계속해서 악재가 터지고 있다는 건데요. 전월세 상한제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법 통과 한 달 전에 월세를 9% 인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심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이거야말로 이건 뭐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한 달 전쯤에 본인이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서 9%를 올린 거란 말이죠.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자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문제? 위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5%를 모두 5% 이상 못 올리게 해놓고 자기는 돌아서서 9%를 올렸다는 거지. 뭐 9%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이런 건 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거는 곧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위선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자 지금 사과한다 부동산 정책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과하면서 또 뭐 부동산 중개업소 뭐 사장님 또 약간 핑계를 대는 듯한 이런 것도 있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또 기자들 기사 잘못 썼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 모드와 좀 엇박자가 나는 것.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부동산 이 부글부글하는 민심을 풀어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이제 생활인인데 정책을 만들거나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분들도 당신은 앉아서 몇 천만 원 그냥 손해 봐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언행 불일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도덕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또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 이제 임대차법이나 이런 것들 방향이 잘못됐느냐?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어차피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임대차 법, 임대료 상한도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국정과제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실천을 못한 거죠, 당사자들이. 네.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1993년이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공직자들 재산 공개를 시켰습니다. 그때 당사자들은 아니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냐 왜 개인 사유 재산을 갖고 시비를 거느냐
근데 그때 김영삼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뭐 대법관, 행정부 공무원, 뭐 국회의원 여러 사람이 숙청을 당했거든요. 네. 그 방향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어차피 개혁을 하다 보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렇게 좀 피해가 나는 겁니다. 이런 걸 감수하고라도 개혁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저는 이 부동산 문제나 임대차 이 문제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 감수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민주당은 권익위의 소속위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인 점을 들어서 보여주기식이다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전직 의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그 조사를 받기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가능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성 있게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나 이런 곳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야당이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별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대안을 내야죠. 300명 전수조사를 그럼 어느 기관에서 이건 특검이라는 걸로 수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감사원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뭐 좋습니다. 네. 그럼 감사원에서 하자. 이렇게 뭐 대안을 얘기를 해야지. 그거 안 하고 뭐 여당 전직 의원이 위원장 기관에서 하면 안 된다. 뭐 하기 싫다는 속내를 좀 비친 것 아닌가. 전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가 이제 3월 국회에서 무산이 됐는데 여야 모두 이제 법 필요성에는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 속도에 이제 좀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4.7 재보선 이후에 이제 처리가 가능할지 요 질문을 좀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야 공감 별로 없어요. 이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짧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시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선거 끝나고 나서 흐지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압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여당이 이거 도입 안 하면 당신들 내년 대선에서 정권 넘어간다.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라도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에 도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은 지금 마치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 의석분포로 볼 때 민주당이 하고 싶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여야가 다 바라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님부터 할까요? 예, 뭐 LH 사태 지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전 공무원 재산등록법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뭐 여러 가지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LH 사태 또 김상조 정책실장 이런 사건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잘 터졌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불공정한 사회라는 걸 드러낸 측면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 위기는 기회다. 이번 기회에 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사실은 저는 시기에 맞췄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재난지원금 이제 지급을 했죠. 네. 그다음에 지금 와서 이제 갑자기 사과 모드 하죠. 그다음에 이 교사나 군인 일부들한테 또 성과급 4월 달에 줄 거를 3월 달로 땡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네거티브 전략 여러 전략을 쓰지만 이런 것들이 다 여론조사를 보면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백약 무효의 여권 이걸 한 줄로 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 오늘은 4.7 재보선 지지층 결집에 나선 여야의 행보 그리고 선거 최대 쟁점인 부동산 민심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